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새 민정수석으로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발탁했습니다. 함께 사의를 밝혔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수용자가 오늘 오전에 숨졌습니다. 치료받기 위한 병원을 찾던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126명이 더해져서 900명을 넘어섰고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부족한 의료진을 채우기 위해서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면죄부를 준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시간 가까이 동료를 때리고 괴롭혀 숨지게 한 응급 구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폭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취록과 이런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제주에서 침몰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7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강풍과 눈보라 속의 침몰 현장을 찾은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룸에선 싱어송라이터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김창기 씨를 연결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출발하는 강릉행 KTX 열차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열차 승객 상당수가 해돋이 관광객일 텐데요. 오지 말라는 사람들, 그래도 가겠다는 사람들, 어제와 오늘 강원도 강릉의 상황을 밀착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서실장을 바꿨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자리에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이틀 만에 끝내면서 임기 마무리를 위한 준비에 빠르게 들어간 겁니다. 다만 사의를 밝힌 김상조 정책실장은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또 새로운 민정수석으로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발탁됐습니다. 이번 인적 쇄신은 이른바 추윤 갈등을 수습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더 뚜렷해졌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던 인사입니다. 포스코, LG 등 기업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원장을 지내 ICT 전문가로 발탁된 겁니다. 당시 야성이 강한 부산에서 출마해 낙선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이후 지난 4월 총선 때도 또 한 차례 부산에서 도전했지만 다시 낙선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청와대 호출로 유 실장을 4번째 같은 배에 태운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유 실장은 앞서 장관 시절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토론을 벌였을 만큼 격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로도 꼽힙니다. 무엇보다도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또 대통령께 부지런하게 전달을 해서 전임 노영민 비서실장은 1년 11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도 매우 크다는 것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반면 노 전 실장과 함께 사표를 냈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확보 등 막고 있는 현안이 많아서 사표가 반려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컸던 부동산 정책도 김 실장의 책임인 만큼 유임을 두고선 여러 해석이 따릅니다. 법무장관을 교체한 어제 개각에 이어 양대 실장 중 비서실장만 교체한 오늘 청와대 개편까지 초점은 결국 추윤 갈등 수습이란 것도 해석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어제 함께 사의를 밝힌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표는 수리했고 그 후임으로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앉혔습니다. 신수석 또한 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이후 국정원에서도 요직으로 발탁됐던 만큼 측근으로 꼽힙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청와대 심수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 기자, 하루 사이에 개각과 청와대 인사까지 한 건 현 정부 들어서는 드문 일 아닌가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JTBC의 민정수석 교체 단독 보도 등 인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 시기가 좀 당겨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영민 비서실장과 신현수 민정수석 발탁은 이번 주 초에 이미 결정돼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인사는 타이밍이 늘 예상보다 한참 늦어서 여권에서조차 고구마 인사란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요. 이번만큼은 속도, 그러니까 인사의 전격성만 놓고 보면 사이다 인사라는 표현도 가능할 듯합니다. 인사 내용을 좀 분석해보죠. 유영민 비서실장 임명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내일이면 정부 출범 5년 차를 맞게 되는 문 대통령인데요. 이 시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그냥 임기를 마무리하는 수준이 돼선 안 된다. 새로운 과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출신이자 ICT 전문가인 유영민 실장을 영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유 실장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부산 출신으로 정치적으로도 가깝고 또 함께 기용한 신현수 민정수석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함께 일했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국정운용 기조를 새로운 피수열로 확 바꿀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격적이었던 속도에 비해서 인사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보수적이란 평가가 따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상조 정책실장 앞에는 쌓여있는 현안이 많습니다. 1월 중에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나눠줘야 하고 백신 투여 계획도 구체적인 틀을 잡아야 합니다. 모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김 실장 유임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기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인데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제라인 장수 장관들에 대해선 1월 중순에 있을 추가 개각 때 교체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됩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에 대해선 아직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에 코로나 경제 위기가 계속된다면 담당자를 흔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장관직을 곧 떠날 걸로 알려졌던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도 아직 청와대에 자신의 출마 결심이나 거취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3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숨졌습니다. 병원을 찾기 위해 구급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사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확진자는 오늘 126명이 더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구치소와 관련한 확진자가 9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JTBC가 구치소의 집단 감염에 주목하는 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인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국가시설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숨졌습니다.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 만입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구치소 수용자가 사망한 건 두 번째입니다. A씨는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사동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전담병원을 찾던 오늘 오전 6시쯤 A씨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의식이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병원을 빼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환자라 전담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대기하는 상황에서 사망한 걸로. 방역당국은 A씨의 감염 경로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곳에선 숨진 A씨를 비롯해 지금까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는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네 번째 전수조사 결과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의 확진자는 지금까지 923명입니다. 동부구치소 535명, 경북 북부 2교도소 345명, 광주교도소 21명, 남부교도소 16명 등입니다. 아직 확진자가 없는 다른 곳의 안전도 우려됩니다. 특히 수원과 인천교도소는 동부구치소와 시설 구조가 비슷합니다.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5개 동으로 이어져 있는데 모든 편의시설이 실내에 모여있는 아파트형 밀집구조입니다. 앞서 법무부도 동부구치소가 특히 더 감염에 취약한 구조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구치소발 확진자가 크게 느는 가운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과 수용자도 있어 확진자 수가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45명은 청송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저희는 이 교도소의 내부 사정도 취재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방호복을 아껴 입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근무를 마치면
한 방에서 6명이 쪽잠을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몇몇은 휴직계나 사직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청송교도소 직원들이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의 이감 소식을 들은 건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이감은 26일부터 사흘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500여 개의 독거실을 청소한 건 교도소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청송교도소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틀 동안 모든 방의 쓰레기를 치우고 새 물품을 비치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중에는 페트병에 소변을 채우고 가거나 여기저기 용변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호복과 마스크는 부족했고 천막 아래에서 분무기로 소독제를 뿌려가며 방호복을 입고 벗는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이 상급기관에서는 방호복을 아껴 입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지급된 방호복이 부족해서 아껴 입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방호복을 재활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모든 직원들에게 레벨 D의 방호복을 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2,000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방호복 외에도 열악한 근무 환경을 호소합니다. 교도관들은 7개로 조를 나눠 7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연수원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샤워 시설도 없는 작은 방에서 6명이 모여 쪽잠을 자야 합니다.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또 자가격리 기간 동안 누가 확진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인실 또는 4인실을 함께 써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감염을 우려해 휴직계를 낸 직원에게 상사가 폭언에 가까운 핀잔을 준 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인권은 바닥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대응이 한 발 늦으면 두세 발 앞에 가 있을 만큼 전파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 34일 만인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사과를 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용자와 직원 모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치료센터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했습니다. 수용자들은 일반 접견과 작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됩니다. 직원들의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수용자와 직원 모두에게 KF94 마스크를 일주일에 3개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기저질 환자 외에 모범 수용자의 가석방도 확대합니다. 동부구치소와 밀집 구조가 비슷한 수원과 인천구치소에서 전수검사를 합니다. 동부구치소 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여 서울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4일 만에서야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중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이 나와 어제 강원 북부 교도소로 이송된 126명 중 5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남부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6명도 이송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당시엔 면이나 덴탈 마스크로 충분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수용자들이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원 검사를 실시했다며 더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는 그동안 교정시설이 많이 개선됐다고 홍보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올해 예산도 늘렸습니다. 144억 원 증액했습니다. 예. 수용자의 처우와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마스크를 못 준 걸 예산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4억 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이 144억 원에는 마스크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 법무부에 물어봤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건보료 인상, 급식비 인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 등에 썼다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 때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기초생활 환경 개선하겠다, 수용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월의 문서입니다.
법무부는 이때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예. 뒤에 34억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코로나 예산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 탓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뒤늦은 전수검사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서울시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국비로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건 예산을 탓할 게 아니라 법무부의 행정력을 탓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 시, 타, 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법무부가 예산을 탓하고 있는데 그런 법무부의 남 탓을 지적하는 사자성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책이 없이 뚫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화 격리시킨 것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을 방역과도 격리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많이 겪었던 문제점들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부족했습니다. 정보 부족했습니다. 매뉴얼 부족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는 학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지금 수용시설 안에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지금 할 수 있다면 사태 초기에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건 확진자 숫자뿐입니다. 늦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 후에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며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건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허락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언제 병원에서 나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다음 날 음성이 나온 뒤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인 이 씨는 23일 서울 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79살 고령에다 지병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신청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 불허 통보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 7가지 사유에 한해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이 씨가 언제 구치소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동부구치소에 현재 근무하는 교도관은 JTBC 취재진에 이 씨의 독방에 개인 짐이 모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짐을 빼왔어요. 방에서 짐을 뺐어요. 아직 옮긴다는 거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에 있던 짐을 다 빼갔어요. 지난 10월 입원했을 땐 다시 구치소로 와야 하기 때문에 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구치소로 옮길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최근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형 집행 정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며칠 전에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수건을 창문 밖으로 흔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쓴 종이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동부구치소가 이번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지 찾아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현직 교도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살려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방에 8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수건을 흔들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창문 밖으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구치소 측이 이들을 찾아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려면 방충망을 뜯어야 합니다. 기물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동부구치소 측은 수용자들이 갑작스런 관심에 흥분해 통제하기 힘들다며 징계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몇몇 수용자들이 당사자로 지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도관조차 과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들도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방충망 그 비용 얼마 안 되는 걸 뜯고 혜택해서. 책임은 제대로 방역을 하지 않은 교정당국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컨트롤 타워에서 교정본부나 동부구치소 과장 소장선에서 제대로 지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동부구치소 측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방에서도 일부러 손편지를 쓴 경우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교도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1,000명 넘는 재소자에게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감염자가 하루 만에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의 교도소는 알래스카주 최대의 고스크릭 교정센터입니다. 재소자 1,230여 명 중 90%에 이르는 1,11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수치인데 그보다 하루 전 파악된 확진자는 112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온 게 여기뿐만이 아니죠? 네, 알래스카주만 놓고 봐도 전체 재소자의 40%가 넘는 2,000명가량이 감염됐습니다. 거의 밀폐된 시설 내 전염입니다. 미국 전체로는 27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재소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사망자는 1,700여 명입니다. 비영리 단체 집계인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추가로 나왔다면서요? 네, 추가 감염자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주지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Of some news out of this state. Just an hour or so ago, we were informed that this new variant, this new strain that we've identified, obviously from the United Kingdom. 네, 그리고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나온 콜로라도에서는 의심 사례도 발견이 됐죠. 네, 첫 감염자와 함께 주 방위군 소속으로 요양원에 지원 업무를 나갔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입니다. 세 사람 모두 해외여행을 간 적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확산됐다는 이딴 신호여서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신 접종은 빠르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연내 2천만 명이 목표였는데 실제 접종 인원은 8분의 1 수준인 260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 정부마다 우선 접종 순서와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노인들이 백신을 맞으려고 8, 9시간씩 기다리거나 밤을 새우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입원 환자와 하루 사망자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계약을 서두르면서 최대한 빨리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는 게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내년 2월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내년 1월 안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접종을 하려면 사전 검토를 거친 뒤 사용 허가 신청을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내년 1월에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 임상 3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영국은 현지 시간 30일 긴급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동안 안전성 논란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접종 때 용량을 다르게 하면 예방 효과가 높아졌는데 이게 실수 때문에 나온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1, 2회 같은 분량의 백신을 접종하고 3개월까지 접종 간격을 늘려도 효과가 최대 80%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영국이 승인을 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 미국에서는 왜 승인이 늦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효과는 물론 부작용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보고에서도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 규제 당국에서도 그 횡단성 수렴에 대한 그 완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와의 협상 상황도 오늘 설명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분기에 신속하게 물량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백스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백신의 종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우리 방역 당국이 조금 전에 미국 모더나사와 백신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미국 모더나사와 백신 공급 계약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매 확약서 등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모더나 백신을 실제로 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물량은 청와대 발표대로 2천만 명분, 4천만 도즈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계약이 아니라 확보만 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비판이 많았는데
오늘 것까지 하면 그러면 얼마나 계약을 한 겁니까? 네, 일단 오늘 계약 발표로 백신을 만드는 주요 회사들과 모두 계약을 마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백신 연합기구인 코백스와는 지난 10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는 11월에 했습니다. 화이자와 존슨앤존슨과는 지난 23일 계약을 마쳤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오늘 모더나까지 모두 5,600만 명분에 대한 계약을 끝낸 겁니다. 네, 그러면 빨리 좀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물량을 실제로 언제 들어올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또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지난 28일에 2분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더 당겨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2분기 도입을 다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유통시켜서 누구에게 또 어떤 순서로 접종을 할지 등에 대해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의료진 부족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가 올해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부족한 의료진도 채워야 하지만 원칙이 깨졌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의대생들은 지난 8월 의사 국시를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맹휴학도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계획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험을 미뤄졌지만 결국 보지 않았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한 달 뒤 의대생들은 시험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험을 다시 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필요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을 보지 않은 2,7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라도 시험을 보게 해서 코로나19 진료 현장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의대생에게는 따로 사과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사과 요구나 정부 차원에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계획이고요. 내년엔 의사 국가고시 시험이 2차례 실시됩니다. 1월 말에 한 번, 9월에 한 번입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원칙이 깨진 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시험이라는 게 제 응시를 이제 부여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의대생들한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반성하는 그런 입장을 좀 보여주고 국가고시에 응하면 좋겠다. 의대생 단체와 의사협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사설 응급구조 업체에서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사실상 업체 대표인 사람이 응급구조사를 때린 당일의 상황입니다. 구급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맞다가 정신을 잃었는데도 응급조치도 안 하고 되레 연기였다며 동영상을 찍어 돌리기도 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끝에 피해 직원은 숨졌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4일 사설구급대 응급구조사 42살 A씨와 동갑내기 동료 B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B씨가 구급차를 몰다낸 접촉사고가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대표인 A씨에게 늦게 보고했다고 나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어 사무실에 오자마자 B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4시간 넘게 폭행이 이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차니까 뒤로 넘어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입에 거품 물리고 눈이 뒤집히면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A씨는 정신을 잃었던 B씨 행동이 연기였다며 퇴근한 직원들에게 깨어난 B씨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B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똑바로 들어. 예, 듣고 있습니다. 동료들에 따르면 B씨는 한 달 전에도 머리와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때리고 나면 이제 신고할까봐 이제 안 보내고 집에, 이게 감금이죠.
자기들도 안 가고 사무실에 같이 자면서.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확인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렇게 가해를 한 사실상의 업체 대표를 도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폭행을 돕고 쓰러진 직원도 함께 옮겼습니다. 업체의 CCTV도 지우고 숨진 직원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했습니다. 녹음 파일 내용과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백민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구급차 한 대가 천천히 뒤로 갑니다. 차문이 열리더니 들 것을 빼냅니다. 맞아서 의식이 없는 B씨를 옮기는 겁니다. 녹취록에는 직전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가해자인 A씨의 지인인 이 업체 본부장이 A씨를 돕습니다. 맡고 있는 B씨를 비웃기도 합니다. 오늘 대답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면서 단장님한테 괜히 잘 보이려고 계속 거짓말하고. 겉옷도 벗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인 A씨 아내도 쓰러진 B씨와 폭행 흔적을 감추려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CCTV 영상을 지웠습니다. B씨의 휴대폰을 초기화해 저장 내용도 모두 지웠습니다. 폭행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휴대폰 같은 거를 꺼내놓게 했어요. 이제 뭐 동영상이나 뭐 녹화를 못하게. 단장이라는 사람하고 대표, 본부장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제 밖에서 이런 걸 유출하면은 너희도 처벌받고 너희도 고소할 거다. 하나 이렇게 협박을 하고. 직원 8명인 작은 업체인 만큼 이런 조력자들의 감시가 피해자에게 큰 압박이 됐던 걸로 추정됩니다. 밖에서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녹음기를 켜놓고 기다렸고 반장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때렸는데 저는 그런 거 때리고 이럴 때 그냥 눈 감고 있거나 구석에 숨어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 장면은 못 봤어요.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복구하고 대표인 A씨 아내와 업체 본부장도 사체 유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어제 풀려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오늘 곧바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문을 3일 독립선언문에 빗댔습니다. 자신을 전 세계 보수신앙의 대표자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란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저 개인에 대한 판결 문서가 아니라 1919년 3.1 독립선언문과 같이 일부는 싫어하겠지만은 5.16 공약과 같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풀려난 지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수사를 받았던 건 청와대의 작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를 세계적 인물로 치켜세웠습니다. 전 세계 보수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저를 감옥에다 넣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였다며 이번에도 간첩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내 한 생명이 죽어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낮은 당의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생명을 던져야지요.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내년 3월 1일에 온라인으로 1,000만 명이 모이는 대국민 대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첩 발언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항소심이 열리면 1심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간첩, 공산화 발언의 경우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례가 주목됩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고 의견이 아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전 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를 청탁한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 측 움직임이 한 여성단체와 여당 국회의원을 거쳐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게 어제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입니다. 해당 여성단체는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당 의원으로 지목돼 온 남인순 의원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낸 입장문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언급된 여성단체 대표가 자기 단체의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했다며 피해자 등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7월 7일 이 단체의 대표 A씨는 민주당 의원에게 피해자 측의 움직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이 사실을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이 의원으로 일찌감치 지목된 건 여성단체 출신 남인순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언론을 계속 피해 다니다 억울하다며 고발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 강조했고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소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소 상황을 알려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머지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아니더라도 혹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여성 최고위원으로 여성 문제에 목소리를 내던 남 의원이 정작 피해자 입장은 외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남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활동한 사람이 경기도 7급 공무원에 합격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거셉니다. 더욱이 성범죄 정황이 담긴 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합격을 취소해달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인 조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암시하고 모자이크도 없이 다른 여성의 사진을 올린 뒤 성희롱을 일삼습니다.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이 글을 쓴 작성자는 최근 경기도 7급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경기도청 인사과에서 보낸 합격 문자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성범죄가 의심되는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해당 합격자의 신원이 파악된 듯한 서류도 올렸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망상일 뿐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올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그제 저녁 제주에서 침몰한 어선 사고 소식입니다. 눈보라와 높은 파도 속에서 해경은 오늘 선원 1명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자 6명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항에서 이가혁 기자입니다. 해경 보트가 거센 파도 위를 헤쳐나갑니다. 배가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3일째. 실종 선원 가족들은 뒤집힌 배가 떠밀려 다니다 방파제와 부딪힌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남편, 형제를 잃은 가족들은 그저 바다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상이 안 좋아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늘이 안 도와주네요, 날씨가.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현장 가족들에게 전달되자 옷차림이나 인상착의나 잠정적으로 봤을 때 X로 추정이 돼요. 일단 지금 병원으로 이동했으니까요. 병원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애써 참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진짜 허망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괜히 일이 쪼가리 나가지고 없어질 필수라 이 고생 하는데 좀 더 열심히 잘 지진이라도 잘 찾아가지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자국민 3명이 실종된 인도네시아도 대사관 직원을 보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for the Korean government is to continue the search, and hopefully today the search will have a better results than yesterday because the weather is currently clearer than yesterday. 해경과 군은 남은 실종자 6명을 끝까지 찾아낼 계획입니다. 방파제에 부딪힌 배 일부가 이렇게 파손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해경 보트가 분주하게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게 가족의 귀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항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이 모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합니다. 3단계로 올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단체인 인터콥 관련한 울산 지역 확진자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터콥 울산 지부를 바이러스 전파 장소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인터콥 지부가 오기 전에 이 사무실은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울산의 번화가 건물 3층에 선교단체인 인터콥 울산지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곳을 폐쇄하고 사람들 집합을 금지한다는 명령문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인터콥이지만 얼마 전까진 다른 종교단체가 이곳을 사무실로 쓰다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로 인한 1차 대규모 감염 때 피해를 입었던 인근 상인들은 또 종교단체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놀라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인회 이름으로 호소문도 붙였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너무 놀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달라 하고 붙었어요. 자기들의 신천지 그 부류하고 절대로 다른 부류다. 안심을 하셔도 된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보면도 많이 다녔어요. 너무 심하게 모이면 너 상주에 있는 사람도 몇 명 있고. 방역당국은 인터콥 울산지부에서 연 초등학생 선교 캠프와 더불어 사무실에서도 코로나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지부 소속 101명의 명단을 받아 검사 중입니다. 아직 전부 검사받지 않았는데 벌써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인터콥과 관련한 울산 지역 확진자는 8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교회 9곳과 가까운 고등학교까지 감염이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원래 같으면 한창 붐볐을 강릉 곳곳의 해변에는 통제선이 쳐지고 드론이 떴습니다. 강릉 지역 모든 해변의 출입을 이렇게 막고 있지만 강릉 가는 열차표는 거의 매진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강릉의 모습은 밀착 카메라가 돌아봤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매진. 오늘 하루 서울발 강릉행 KTX 열차가 잇따라 매진됐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강릉을 찾곤 합니다. 해돋이 때문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의 한 바닷가, 해변에 주황색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해변 출입을 막아놓은 겁니다. 강릉의 모든 해변이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의 유명 관광지인 경포해변입니다. 이곳 역시 해변을 따라 출입 통제선이 쭉 설치가 돼 있고요. 안전요원이 곳곳에서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해변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해변을 찾아온 사람들 상당수가 섬 밖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돌아갑니다. 네, 근데 하나도 못 들어가는데 가족님들이 다 서 있어가지고 숙소 앞이 강원 해변이고 안목 해변이랑 그냥 문 앞에서 볼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모래사장에 들어간 사람들을 막기 위해 드론도 띄웠습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선 드론이 대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통제선을 넘어간 방문객이 발견되면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관광객분들께서는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즉시 통제선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주요 해변까지 왔던 차들이 모두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예 차량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해변 출입을 통제 중이지만 모든 틈새를 막진 못했습니다. 여기 통제선 혹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대고 그냥 바로 일로 갔다 왔고. 미처 통제선이 설치되지 못한 곳으로 해변에 들어간 방문객들도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밤이나 새벽 시간대엔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부쩍 많아집니다. 잠시 뒤면 올해의 마지막 해가 떠오를 텐데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까 통제선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뜨는 해를 카메라에 담고 서로의 사진도 찍어줍니다. 저도 한번 찍어봤어요. 강릉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동안 식당과 카페에서의 취식도 금지했습니다. 12월 30일부터 내장동에서 취식 금지 좀 해달라는 그런 조건이 좀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손님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국가적인 이런 재난에서 그렇게 막아서 코로나만 없어질 수 있다면 일단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시기에 다 힘든데 조금 좀 집에 계셨으면 하는 또 마음도 들고. 포장만 가능한 상황에서도 일부 유명 카페나 식당 등은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줄었다곤 하지만 이른바 맛집 앞 대기 줄도 여전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인근 도로도 차량이 몰리며 혼잡한 모습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강릉 시민들 상당수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굳이 강릉에 오나 이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거기 그 라인을 쳐놨다 해도 몰래 다니시는 분들 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만나지 않고 먹을 거 다 싸갖고 와서 그리고 놀다 가면 괜찮은데 일단은 규칙은 지켜줘야죠. 지난해 이맘때 많은 사람들이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바라보며 더욱 건강하고 더욱 행복한 새해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무색하게도 올 한 해 모두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아선 안 되겠죠. 부디 내년에는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올해보다 좀 더 나은 내년을 위해 일단 오늘과 내일은 관광지나 해변 대신 집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어떨까요? 밀착카메라 고석승입니다. 한 집에 한 명씩은 받아달라면서 서울시가 익명검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임시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혹시나 싶어서 받아봤는데 아까 오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네, 이곳은 저희 집입니다. 집 아니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중요한 시험을 좀 앞두고 있는데 만에 하나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도 최대한 각자 하고 잠자리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잠도 따로 자야 돼? 따로 자야지. 언제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다음 날 서울역 임시검사소에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온 분들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적고 들어갑니다.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물보말이 가장 정확성이 높다고 해요. 네. 전화번호가 적힌 통을 받습니다. 면봉을 만납니다. 맛있게 초반 보이게 들어주세요. 불편해요. 코 안에 검체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아니, 너무 순식간에 끝났어. 한 1분 걸렸나?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이제는 기다릴 시간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은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검사 받은 지 시간이 만으로 하루가 지났습니다. 양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받은 건 아닌데 좀 불안합니다. 보건소에 문의 전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참아봅니다. 보건소는 이런 전화를 하루에도 수천 건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검사를 수만 명 받으니까 10명 중 1명만 전화를 해도. 검사 결과는 오후에야 나왔습니다.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가족에게도 결과를 알립니다. 결과 나왔는데 음성이래. 이렇게 익명검사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60만 명이 넘습니다. 양성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진 이번 주엔 검사 받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합니다. 한 집에 한 사람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가족과 함께 걱정 없이 먹겠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사흘째 눈이 퍼붓고 있습니다.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사고도 잇따랐는데 제주에서는 눈길에 버스가 미끄러지자 길 가던 시민들 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힘을 모아서 민 덕분에 사고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까지 눈이 더 올 거란 예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도로는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30cm 넘게 퍼부은 눈에 전북 정읍 시내는 동화 속 하얀 세상이 됐습니다. 날이 밝고 눈을 치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이틀째 내린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6시 반에 치고 7시 넘어서 8시쯤에 치고 9시 10시 치고 눈만 치다가 세월 보냈어요. 어저께 오늘 이틀 동안.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2대가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보지만 헛바퀴만 돕니다. 뒷버스와 부딪히기 직전 시민들이 나타납니다. 버스 승객까지 하나둘씩 모여 힘을 보탭니다. 간신히 충돌을 막습니다. 제주에선 사흘 동안 산간 지역에 최고 4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꽁꽁한 도로들과 국립공원이 통제됐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폭설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호남과 제주에서 200건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눈길 교통사고와 빙판길 낙상 사고였습니다. 한때 79편이 결항됐던 항공편은 현재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풍랑특보가 해제되면서 바닷길도 차츰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라산 산간 도로 등의 통행과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의 출입은 아직 통제 중입니다. 서해 남북권과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눈이 더 내립니다. 기상청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 3에서 8cm, 충청과 전라 내륙 1에서 5cm를 예보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영하 5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오이мя콘 마을입니다. 학교가 수업을 쉬려면 영하 56도 이하로 기온이 더 내려가야 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동이 트지도 않은 깜깜한 아침입니다. 끝없이 하얗게 눈 덮인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박자박 눈 밟는 소리가 들립니다.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길입니다. 두터운 외투와 부츠, 마스크와 모자로 무장한 채 기다리던 버스에 올라탑니다. 영하 51도까지 떨어진 곳, 러시아 극동 지역 야쿠티아 공화국의 오이мя콘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은 중요합니다. 교실에 도착한 아이들은 일일이 체온 검사를 받습니다. 겨울엔 낮에만 잠깐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학교에 갈 때도 집으로 돌아갈 때도 학생들은 어둠 속을 걷습니다. 영하 56도 이하로 내려가야 학교 수업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추운 날도 많았습니다. 1920, 30년대 당시엔 영하 70도 안팎까지도 기록했던 세상에서 가장 추운 마을입니다. 뜨거운 물도 뿌리는 순간 공중에서 얼어버리고 우유를 주는 젖소도 토끼털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공항에서 이렇게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더니 아수라장이 됩니다. 예멘에서 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 공격이 벌어진 겁니다. 25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 예멘의 아덴 공항. 신임 강요들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합니다.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이들을 반기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립니다. 공항 건물이 자욱한 연기로 뒤덮이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인들이 쏜 총소리도 들립니다. 이 모습을 현장에서 생중계하던 현지 방송도 갑작스러운 폭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폭발은 공항의 박격포 포탄 3발이 떨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25명이 숨지고 1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예멘 정부는 밝혔습니다. 사상자는 대부분 공항 터미널에서 대기 중이었던 민간인이었고 정부 인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궁 근처에서도 폭발이 있었지만 이곳의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끌고 있는 아랍연합군은 폭탄을 실은 드론도 격추시켰다고 했습니다. 공격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멘 정부는 시아파인 후티 반군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 측은 국제사회가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우진호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작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군 장병들 역시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공군 장병이 이런 청원을 올렸습니다.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달라. 코로나 때문에 휴가 마음대로 못 가는데 올해 안에 휴가 안 쓰면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장병들뿐 아니라 군에 아들 보낸 가족 모두 불안해할 얘기인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군 장병들 3차례 대유행 때마다 휴가 외박 금지됐고 지금도 막힌 상태입니다. 1년 365일 가운데 165일, 이 한 해 절반 가까이 발이 묶였습니다.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대유행이 진정된 뒤인 지난 6월, 공군이 올해 써야 될 휴가 안 쓰면 내년에 없어진다면서 휴가 사용 독려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또다시 심각해지자 넉 달 뒤에 이 지침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부대별로 출타 통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한 병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난 10월 규정된 휴가일수 시행을 보장한다는 강조 지침을 문서로 하달하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공군은 모든 휴가 외박 보장한다는 바뀐 지침이 일선 부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이런 청원 논란까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휴가 빨리 쓰자는 독려는 왜 했을까요? 이른바 영끌 휴가, 영혼까지 끌어모으듯이 휴가를 모아 쓰는 분위기가 일부 있어서였다고 합니다. 휴가를 최대한 아끼고 모아서 전역 직전에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정기 휴가부터 포상, 위로 휴가 다 모아서 한 달치, 길게는 2달치 휴가를 한꺼번에 썼다는 장병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부대로 돌아오지 않고 휴가 상태에서 전역이 가능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상 조기 전역하는 셈입니다. 일부 부대는 이로 인해서 전력 공백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각 부대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 미루거나 통제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휴가만 바라보면서 지내는 장병들, 이미 반복된 휴가 통제로 어느 때보다 괴로운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겁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을 뒤덮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3개 가운데 1개동을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 한 채가 툭 떨어집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듯 위태로운 집도 보이죠. 차는 사라진 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새벽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북쪽의 아스크 마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싱크홀도 생겼습니다. 주민 10명이 다치고 11명이 실종됐으며 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싱크홀 주변이 불안정한 탓에 구조대가 접근하기 어려워서 헬리콥터와 드론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차를 내리치더니 차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힘껏 밟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전거를 탄 10대 청소년들이 도로에 정차돼 있는 SUV 차량을 갑자기 공격한 뒤 달아났습니다.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운전자의 어머니는 다행히 안 다쳤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10대들을 찾고 있습니다. 끊어진 성수대교, 또 무너진 삼풍백화점 위로 날고 있는 헬기가 보입니다. 퇴역하기까지 25년 동안 3,000번 넘게 출동해서 942명의 생명을 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헬기 까치 2호가 문화재가 됩니다. 1979년 말 함께 들어온 까치 1호가 추락해서 폐기되면서 2호만 남았는데요.
문화재청은 핵심적인 인명 구조 역할을 한 소방 역사의 중요한 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동식 소방 펌프도 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입니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서 로봇이 춤을 춥니다. 마치 사람처럼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이죠. 다른 로봇과 트위스트를 추고 4발 로봇까지 등장해서 칼 군무를 펼치기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사가 만든 로봇들인데요.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춤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2020년 마지막 해가 저무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 남산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올 한 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눈에 띄게 바꿔놨습니다. 거리두기와 멈춤에 익숙해져야 했고 시련은 점점 가까이 또 멈추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긴 터널 속에서 바이러스는 우리의 입과 코를 가리게 했지만 우리는 눈을 떠 이웃을 둘러보고 또 귀를 열어 그 아픔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해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새해에 떠오를 해가 다시 힘차게 걷어낼 겁니다. 네, 올 한 해 우리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지난 1년을 홍지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저희는 없어요. 안 끊어도 내려주세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거죠. 이거를 내려놓게 되면 저는 지금 직업을 잃게 되는 거죠. 국가 앞에서는 잊지 못해요. 얼어 죽을 것 같다. 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지난해 같으면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타종을 기다릴 시간입니다. 1953년 이후에 66년간 종을 울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울리지 않습니다. 서울 보신각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 네, 딱 보기에도 지난해와는 많이 다르네요. 네, 우선 지난해 영상 한번 보실까요? 보신 것처럼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보신각과 가까운 이른바 명당 자리입니다. 평소였다면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들었을 시간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많지가 않습니다. 네, 보신각은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오늘 문을 열었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평소에 보신각에는 이렇게 화려한 조명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심에 있는 여러 문화재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철제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혹시나 아쉬운 마음에 이 보신각을 찾은 시민들이 실수할까 봐서입니다. 대신에 현수막에 비대면 타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면 타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원래 이 종로일가 사거리 도로를 막고 타종 행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이 사거리를 가득 채우죠. 오늘은 아닙니다. 1년 전엔 펭수와 류현진 선수 등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영시가 되고 2021년이 되면 예전 종소리 33번이죠. 그 소리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네, 구혜진 기자, 혹시 올해 마지막 날을 보내는 시민들도 좀 만나봤습니까? 네,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드러냈지만 내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냥 불과 1년 전인데도 너무 그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던 때가 너무 옛날처럼 느껴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한 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마스크에서 이제 탈출해서 다 같이 서로 밝은 이렇게 하얀 일 드러내면서 미소 지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다닥다닥 붙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환호했던 때가 오래된 꿈처럼 느껴집니다. 네, 내년에는 그 모습을 다시 찾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해외에선 코로나19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종이 울렸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밤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조용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카운트다운을 외치던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행사도 온라인 중계로 대신합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조용한 맨해튼 도심에 울리는 이 소리는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종입니다. 올해 뉴욕에서는 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의 증권 거래소에서도 기묘했던 올 한 해 장을 마감하는 종이 울렸습니다. 3, 2, 1, Happy New Year! 뉴욕 타임스퀘어에선 거대한 크리스탈 공이 올라갑니다. Even though you're going to see less people here in Times Square, we're going to have more hope than ever. 매년 마지막 순간 빼곡하게 들어찬 사람들 앞에서 공을 떨어뜨리던 이 행사는 올해는 좀 달라집니다. 미리 초대받은 40여 명 외엔 생중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주최 측이 택한 음악은 이겁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도 텅 비었습니다. 새해맞이 자선 콘서트는 관중 없이 열립니다. 매년 화려한 불꽃놀이로 새해를 맞는 베를린에는 불꽃놀이 금지령이 내렸고 3천 명 가까운 경찰이 거리를 통제합니다. 세계 각국에선 올 한 해 어려움을 겪어낸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며 달라질 새해를 기대합니다. 我觉得2021年肯定是会比2020年更好的一年，因为不可能再比2020年更糟了吧？它肯定是越来越好的。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BTS 콘서트도 가고 싶고 I lost my job back in March. I hope vaccinations are a success and everyone who lost their job could find a new one or get the one they had. JTBC 이선아입니다. 60살의 의사가 지난 성탄절에 선물을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신장과 각막 등으로 6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50명 정도가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서도 의사였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텅 빈 의자, 흰 가운만 걸려 있습니다. 책상 위 달력엔 퇴원하는 환자의 일정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책상 주인은 60살의 정신과 전문의 김시균 씨입니다. 지난 20일 여느 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사 추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환자만 생각했습니다. 환자밖에 모르는 바보,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자분이 뭐 어렵거나 힘들 때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는. 크리스마스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떠나는 길도 달랐습니다. 6명의 환자가 김 씨의 각막과 신장 등을 나눠받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내 남편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아마 이거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수혜자분들한테 선물이 될 수 있다. 혈관까지 모두 남겨서 앞으로 50명 정도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은 480명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혈관 등의 조직 기증자 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1년 동안 잘 참고 견뎌왔다고
서로 좀 등도 두드려주고 안아주고도 싶겠지만 이마저도 또 참아야 하는 날입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따뜻한 음악과 함께 풀어줄 분과의 만남을 저희가 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동물원 출신 가수이자 정신과 전문의이신데요. 노래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엔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정신과 의사 김창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창기 씨. 지금 계신 데가 어디 공연장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입니까? 예, 제가 운영하는 지하 공연장인데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친구들과 공연을 하는데 올해는 공연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이는군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이제 무대에 못 올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공연도 물론 예. 하시지만 정신과 전문의이시잖아요. 지금 그 극장 위층에 이제 병원이 있는 거죠. 그 올해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찾아가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을 특히 좀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리고 정신과는 코로나 특혜를 누렸는데요. 이렇게 질병에 대한 공포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분노도 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이 같이 오랫동안 모여 있으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들이 더 심화되고 표면화돼서 서로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우울하고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많이 왔죠. 네, 그러면 좀 그렇게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어떤 말로 좀 위로를 해드렸습니까? 어떤 말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이 먼저였죠.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받고 있다고, 이해받고 있다고 싶으면은 그게 바로 위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곤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행복의 말씀을 계속 해주실까요? 행복의 근원은 사실은 관계니까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의 위로로 노래를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노래가 필요한 날이라는 책도 내시기도 하셨고 또 노래를 마음의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써야 좋은 약이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이 힘들 때 노래가 약이 되겠죠. 노래를 들으면서 내 감정을 확인하고 또 공감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센터에서는 만족감을 주고 또 내 마음도 저 사람과 같구나 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었다면 더 좋겠지만 말이죠. 네, 뭐 가사가 아마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그 슬프고 힘들 때 그러면 좀 더 처지고 슬픈 노래를 듣는 게 흥나고 신이 나는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들으면 더 감정이 깊어져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다음에 저 가수도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면서 연결감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2020년 힘들었던 2020년이었는데 3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올 한 해를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노래 딱 한 곡만 좀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꼽고 싶어요. 이렇게 힘들 때 서로 가족들이 또 똘똘 뭉치고 갈등을 해결해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또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김창기 씨가 골라주신 그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는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룸 클로징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20년 마지막 날 함께해 주신 김창기 씨였습니다. 친구란 뭘까? 하얀 송아지가 물었어요. 친구는 나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 언제 만나도 반가운 거.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거지.
함께할수록 행복해지는 게 친구야.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될게요. 함께 가는 친구 롯데.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2020년도 이제 3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역대급이란 말이 자주 붙었던 올해 날씨.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기온이 높다 보니 저도 오늘은 이런 가벼운 옷차림으로 취재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7월 평균 기온이 6월보다 낮은 기온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무릎 높이까지 지내길 찰 정도로 지금 물이 덮여서 저도 안전모를 쓰고 현장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마지막으로 12월 매서운 세미탄파의 폭설까지 날씨조차 참 다사다난했죠. 조금 전 5시 40분쯤 2020년 마지막 해가 저물었는데요. 매일 보는 해지만 새해 첫 해는 특별한 느낌을 주죠. 아침 7시 26분 독도를 시작으로 대구는 36분, 서울은 47분에 2021년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 지자체에선 해돋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데요. 내일은 집을 해돋이 명소로 삼아 따뜻하게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보는 해돋이, 과연 깨끗한 하늘에 맑게 담길지 보겠습니다. 내일 해돋이 시간대 예상되는 구름입니다. 충청과 전라도, 제주도 등 서쪽은 눈구름 때문에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맑겠는데요. 내일 동해안 영상엔 멀리 있는 구름 사이로 일출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추위도 볼까요? 한파를 몰고 온 상층의 강한 찬 공기가 점차 물러가는 모습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단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6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낮에도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춘천 0도로 중부 지역은 여전히 춥겠습니다. 한편 충청과 전라도는 내일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상도에도 눈날림이 예상되는데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눈이 1에서 5cm 정도는 더 쌓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네, JTBC 뉴스룸이 2021년 새해도 신년 특집 토론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첫날인 4일에 올리는 주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뉴스룸이 끝나고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이번 신년 토론은 손석희 전 앵커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새해 첫날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